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한강에 대해서, 특히 서울 한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41.5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서울 행정기관에 걸쳐 있는 그 한강에 대해서 최근에 좀 뭔가 자연성을, 좀 생태계를 좀 살려보자 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즘 종종 좀 이렇게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한강이 자연이죠. 한강의 자연을 살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강을, 자연성을 다 살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죠.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연은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가야 됩니다. 자연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없고요. 인간이 없는 자연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인간이 자연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사라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있죠?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한강에 있는 자연이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옛날 모습으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강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되 마지막으로 견주해야 될 어떤 관점은, 어떻게 하면 한강과 우리 인간이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한강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같이 답사를 하는데 모 신문의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후보님, 그러면 한강을 그러면 다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후보였으니까 답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저랑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를 따로 만났어요. 이런 질문이 어딨냐. 1000만이라는 인구가 한강에 접해서 살고 있는데 한강 전체를, 생태계를 다 복원하자는 이야기가 당신 같으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자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인간이 한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생태계 다 복원하면 인간은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당신들 지금 그 대답을 원한 거 아니냐? 생태계를 다 복원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거냐, 기사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가지요? 이 기사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마라. 인간과 한강이 같이 가야지. 서울 시민과 한강이 같이 가는 범위 내에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자연성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서울 시민을 배제한 한강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어떻게 하면 같이 갈 것이냐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면서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조금 무리한 내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래 산림생태학이 제 전공입니다. 산림생태학이 저 전공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비오톱 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비오톱 지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난 언제였죠? 26일 날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 독일 오신 분 있죠? 그분이 그 비법을 저한테 전수해 주셨던 분이에요. 1998년도에.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한 이유가 우리나라 골프장 개발하는 거 반대하다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옛날 무주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덕유산 국립공원에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때
그때 국립공원에 골프장하고 스키장 개발했잖아요. 그 개발의 현장에 가서 시민단체하고 조사하다가 저희 지도교수 그때는 제가 학부생이었죠. 근데 공부하려고 마음 안 먹고 어떻게 대학원생이 끌려갔어요. 대학원생한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알아야 지킨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존론자입니다. 절대적인 보존론자예요. 지금 저기 설악산 케이블카도 환경영향평가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현장 녹색연합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검증을 해줬습니다. 귀신이 와도 이렇게는 조사 못한다. 신이 와도. 그런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강을 길에다 보니까 한강을 12번을 제가 걸었습니다. 41.5km를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근데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쉬는 모습을 보니까 잘 쉬게 해줘야 되겠다. 잘. 저 각박한 그 시멘트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을 여기에 와서는 적어도 자연과 함께 잘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보존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강이 지금 예로부터 한강은 우리 민족의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생태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의 자연적 회복이 과연 어떤 미래를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비전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자연적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강은 백두대간과 한남 정맥, 한북 정맥을 잇는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 갈등이 좀 심해졌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연구할 때는 이 한반도라는 표현이 맞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중국을 자꾸 가고, 그 다음에 북경에 가서 이 중국 애들이 뭐 하나 보고, 상해에 가서도 보고, 이런 보니까 왜 자꾸 우리는 우리 땅을 한반도로 규정을 지을까? 라는 거였어요. 생태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자, 지금 겨울철이 됐습니다. 겨울에 철새가 오죠. 어디서 옵니까? 시베리아라고 표현하시면 일반적인 얘기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무르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라디보스톡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아무르강. 혹시 송화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화강 들어보셨죠? 그쪽에서 날라오거든요. 이놈들이 날라와서 순천만 제주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럼 그 철새들한테 국토는 어딥니까? 국토라고 하면 안 되지. 영역은 어딥니까? 아무르강에서부터? 그죠? 이 한반도 끝나는 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해 볼까요?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은 어디까지 갔나요? 하얼빈 그 위까지 갔죠. 위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가 중국 역사에서 중국하고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쉽게 대표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양만춘 장군 있잖아요. 그 안시성. 그 당태종이 이세민이가 쳐들어왔죠. 이세민인가요? 맞나요? 쳐들어왔는데 그 안시성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을 함락 못하고 돌아갑니다. 함락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당태종이 성급히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누가? 양만춘 장군이 인가요? 활 쏜 게? 그래가지고 눈을 맞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의 대군이 와서 그 조그마한 안시성 하나를 못 부셨냐라는 거예요. 부셨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못 부셨을까? 이게 힌트가 있는 겁니다. 생태적으로 보니까. 그걸 생태적으로 거꾸로 해석해 보니까, 자, 그 당시에 우리의 운반 수단이 뭐였을까요? 비행기?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쳐들어왔을까요? 말. 또 자,
전투는요, 무기 갖고도 하지만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식량입니다. 보급이에요. 러일 전쟁 있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졌겠습니까? 이게 제가 정산지는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 애들이 머물다 간 그 기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는 기지. 거기 갔더니 콩이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콩이. 우리 콩이 썩어 있는 게 뭐예요? 된장 또 청국장 이거잖아요. 일본 애들은 낫또잖아요. 우리하고 일본 애들은 콩을 썩혀서 먹는데 러시아 애들은 먹을 줄 몰랐던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 배고파서 졌대요. 보급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려면 말과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근데 말과 수레가 넘을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압록강이요? 아닙니다. 습지입니다. 말은 습지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레는 습지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장점인 그 습지가 있었던 것이 어디예요? 요하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랴호허강,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그 습지. 지금이야 뭐 철도 있고 뭐 다 넘어 다니죠. 길이 있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넘어올 때는 언제 넘어와요? 넘어올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넘어와요? 겨울에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얼어야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시성에서 왜 버텼겠어요? 얼음만 녹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급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는데 만약에 얼기 전에 함락을 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면 못 돌아갑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렇게 보면 생태적으로 보면요, 저 요하도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광개토 대왕이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역이 우리 민족의 생태적인 영역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연환경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안 된 때가 있었죠. 우리가 아주 처절하게 당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당했습니까? 청나라. 왜? 청나라는 어디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심양. 만주에서 살았잖아요. 걔들은 우리랑 영역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그걸 다 극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 청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 속절없이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한 것보다 청나라가 우리나라 더 많은 걸 가져가기도 했고, 역사가 좀 오래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요 한반도 생태계 중심이다라는 표현을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역을 자꾸 한반도로 규정해 놓으니까 그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생태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그죠? 문명,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또 우리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반도 생태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삶의 터전이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역사 유적이 많이 남아 있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사 유적지에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유물이, 지금 그 올림픽 공원에 그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한강의 유적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까지 많은 유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 어떤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후로는 이제 역사의 중심지죠. 삼국시대 때는 저 지역 군사 요충지였고요. 그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는 국가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당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그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심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좀 더 지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까지 한강은 요거죠. 이런 곳들이 오는 강이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지금은 잘 못 가죠. 2개의 그 블럭을 넘어가야 됩니다. 장애물을.
강북 쪽은 강변북로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은 올림픽대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밑으로 토끼굴로 지나가도 되죠. 그런 것들이.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그냥 갔죠. 그 다음에 숲과 모래사장이 있는 강이었습니다. 자연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강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한강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진도 많이 있고요. 나중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한강은 강이긴 합니다만은 호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육 공간이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살아가 있는 생물은 많이 사라졌죠.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원고를 쓰려고 이제 한강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자료를 모아서 생태적인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그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한성백제의 수도였고요. 백제가 한성을 그 백제 지금 송파구 그다음에 광진구 이쪽을 수도로 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는 역사가 별로 없대요.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개성이 수도였기 때문에 한강 하구의 쪽에 운송이 발달했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 때 자료를 보니까 순정자야. 한강변의 정자. 그다음에 얼음 채취했다라는 기록. 그다음에 이제 배로 많은 걸 운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동쪽은 나무, 그다음에 지역 특산품이 많이 배를 타고 왔다 그러고요. 서쪽으로는 쌀, 저기 호남평야 이런 데서 했던 쌀하고 그다음에 그 물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그런 포구마다 그런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들어가면서 다리가 처음 생겼죠. 한강 철교 생기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리가 엄청 몇 개나 되나요? 네, 30. 아마 지금 하나 또 생기고 있어요. 또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면 역시 한강은 우리의 삶과 같이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지도를 좀 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게 백두대간의 모습입니다. 백두대간의 모습이 저기 지리산까지 내려가는 백두대간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 속리산에서 분기되어 온 한남정맥과 한북정맥 그 다음까지 이 산 마루금 안에 내리는 빗물이 모이는 곳. 그렇죠.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의 지형 중에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 한강 그러면 이런 물길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물길은 결국 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그거를 지형도로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한강이죠. 이게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여기가 이제 양수리가 되겠죠. 두물머리. 그 다음에 이게 북한강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에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강 서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고양시와 파주를 지나 그 다음에 임진강하고 만나서 여기 빠져나가면 이제 강화도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심이고요. 잘 보시면 결국은 사람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게 검룡소의 모습입니다. 검룡소의 이제 모습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한강의 시작이죠. 강의 시작이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아니고요. 오대산이에요. 오대산에 가면 우통수라고 있습니다.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로 올라가는 그 계곡이 오대천인데 상원사를 지나서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서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잘 못 가요. 안 가요. 너무 어려워서. 거기 가면 절 옆에 조그마한 약수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검룡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룡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검룡소가 아니고 우통수.
우통수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우통수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길을 재보니까 검령수가 더 멀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한강까지 이제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이제 한강에 이제 1960년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저수지나 이렇게 강가에서 그 목욕하고 이제 놀던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래사장이 있었던 그런. 근데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에 다 둘러싸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에 의해서 물이 가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변에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강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그 학문 분야별로 무엇 때문에 한강이 이렇게 됐냐를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 쪽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집 짓는 하고 제방을 쌓고 매립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하고 잠실, 반포, 그죠?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특히 강남 쪽에 아파트들은 전부 다 한강을 제방을 쌓고 매립해가지고 지은 것들이죠. 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 쪽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물터였는데 육지로 바뀌었어요, 다. 특히 이제 새는 석금류라는 게 뭐냐면 수변에서 여러분 도요새 아시나요? 물대새, 도요새처럼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과 육지의 그 뻘에서 먹이를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이 딱 가둬지니까 그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가 생겼냐? 수금류, 오리류만 잔뜩 있다. 오리만, 흰뺨검둥오리, 뭐 청둥오리, 겨울철에는 뭐 흰죽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만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옛날에는 저기 그 서해안에서 살던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니까 우리 중랑천하고 합수되는 지점 있잖아요. 한양대 앞에 뚝섬, 거기서 고래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래가. 그러니까 옛날에 고래가 뭣도 모르고 잘못해서 올라온 거죠. 근데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못 내려간 겁니다. 지금도 상쾌인가요? 관찰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못 내려갔죠. 대부분. 수중보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는 바다에 나갔다가 올라오는 그 물고기들이 지금 그 잠실 정도까지 다 올라갔다 내렸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수중보 때문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숭어는 지금도 많이 올라옵니다. 숭어는 뛰니까. 웅어라는 거 하고요. 웅어. 그 다음에 황복.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회귀성 어리였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아예 물에 가두어서 가두어지에 사는 물고기들. 여러분들 가장 많은 거 우리 하천 보면 한강이나 뭐 여러분들 하천 가서 가장 많은 보는 물고기가 뭐예요? 잉어. 그거 언젠가는 한번 잡아 먹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잘 길렀다가 우리 식량 떨어지면 단백질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베스, 블루길 이거 왜 들여왔죠? 다 우리나라 단백질 못 살 때 단백질 공급원으로 들여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황소개구리마저도 우리가 고기를 먹기 힘들 때 단백질을 공급하려고 가져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잡지 말고 그냥 놔뒀다가 제가 보기엔 한 1m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키웠다가 하여튼 그런 걸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모습이 경관이 눈으로 보는 모습이 모래톱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변화되는 경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1년에 6시간 동안 빠졌다가 그러면 뭐가 드러나나요? 모래하고 뻘이 드러나겠죠. 다시 6시간 동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한강은 모습을 달리했던 거죠. 우리 바닷가에 갯벌이 드러나는 거하고 똑같이. 근데 지금은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심심하지. 뭔가 자꾸 변해야 되는데요. 심심하다. 그 얘기고요. 옛날에는 물놀이하고 놀았는데 요즘은 자전거 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시민공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천하고 이제 물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건천화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워크숍을 한 달 동안 해가면서 정리한 게 뭐냐면
한강이 연결성이 끊어졌구나 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지형과 경관이 단순화됐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오염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게 과거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종합하면 이거더라는 거죠. 연결이 단절되고 지형이 단순화되고, 그러니까 생물이 서식하는 것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오염이 되고, 이게 지금 한강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강을 쭉 이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생태 지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데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녹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괜찮은 곳입니다. 먼저 둔치를 보시면, 둔치라는 거는 물과 육지의 중간에 걸쳐 있는 땅, 대신 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땅, 수변에 있는 땅인데 물의 영향을, 하천에 있는 물의 영향이 닿는 지역까지를 우리는 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고수부지 저수부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원래는 둔치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 중에서 높은 데를 고수부, 낮은 데를 저수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 여기 광나루 지구 요 끝, 여기 저기 난지도 있는 지금 월드컵 공원이죠, 거기. 그 다음에 강서구 저 끝에, 그 다음에 밤섬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게 다 붉은색으로 바뀐 거예요. 둔치에 자연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물과 물의 경계선이 자연을 상태인가? 역시 광나루 지구, 강서, 난지지구를 제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인공화됐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한강 수변이 전부 다 자연이 없어진 거예요. 자연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자연으로 돌리자? 가능한가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이거 자연으로 돌리려면 수천억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연성 돌리자고 서울시 예산 수천억을 쓴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만하자,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거죠. 요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옛날에 공사하듯이, 토목공사하듯이 또 복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저거 다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다 때려 부시면 어떻게 되나요? 때려 부실 때 또 토목해야 되잖아. 포크레인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인간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의 변화에 맡겨보자. 뭐 복원한다고 뭐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만들고 이러지 말고 걷어낼 것만, 중요한 거 몇 군데만 걷어내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저 이촌지구라고 있습니다. 이촌지구에 콘크리트 호환블럭만 그대로 드러내봤어요. 그래서 그걸 놔두자고 그랬더니 수리 토목하시는 분들이 안 된대. 홍수나면 다 깎여나간대. 그래서 아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퇴적됐던 곳이니까 안 깎여나갈 것이다. 아닙니다. 깎여나가면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나와요. 야, 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토목하시는 분들 꼭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러다가 홍수 나가지고 사람 죽으면 어떡할래?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잖아요. 백년빈도로 내리는 홍수가 있어, 비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 제방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래? 이 얘기요. 그럼 안 죽으면 할 수 없지만 죽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자연을 회복시키더라도 급격하게, 또는 옛날에 우리 토목공사 하듯이 식으로 또 토목공사 하지 말자.
자연에 많은 힘을 맡겨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삼았죠. 두모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저자도라고 아시나요? 저자도. 저자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중랑천 있죠. 뚝섬에 중랑천 내려오죠. 한강호 만나서 동호대교 있죠. 동호대교 북쪽에 보면 한강하고 중랑천하고 만나는 부분에 옛날에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자도는 언제 없어졌느냐? 강남 개발할 때 거기 있는 모래를 다 퍼가지고 강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남 분들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강 복원에 돈 많이 내야 돼요. 옛날에 그 모래 다 퍼갔어요. 여의도 밤섬 폭파해서 했잖아요.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 좀 돈 좀 내놔야 돼요. 그 섬이 있었고요. 그게 섬이 왜 생겼었냐면 한강이 흐르고 중랑천에 물이 흐르니까 두 물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속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퇴적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퇴적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준설을 지금도 하고 있죠. 거기에 저자도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응봉이라고 하는 그 절벽에 개나리 쭉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봄철에? 그 앞쪽이 두모포였습니다. 거기에 백조가 오게 하자. 백조가. 이 큰곤이라는 게 백조예요. 이건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백조인데 뭐냐면 우리 이제 유럽에서는 백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큰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연 건데 이게 지금 한강에 오고 있어요. 겨울철새로. 어디까지 오냐면 여러분들 고덕 아시나요? 고덕? 고덕까지 얘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서울 쪽으로는 더 이상 안 와요. 거기에 한 200여 마리가 옵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한강에 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싶으시면 겨울철에 추울 때 팔당대교 있죠? 팔당대교. 그 하남 그 경계부에 가보시면 백조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한 200~300마리가 겨울철마다 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기 한강까지 다 왔다는 거죠. 우리 서울 구간까지. 못 내려오고 있는 거죠. 왜? 저놈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놈은 뭘 먹느냐? 수초를 먹거든. 수초하고 그 다음에 수변에 있는 갈대 뿌리 있죠. 혹시 어르신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시골에 있을 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물가에 있는 뿌리를 뽑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하얀해졌죠. 그거 씹어 먹으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그걸 제가 먹어요. 먹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구간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걸 파먹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죠. 걔들이 좀 두모포까지 오게 하자. 서울 한복판까지 오게 하자. 그 다음에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한강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영합니다. 그죠? 지금도 어디서 수영하냐면 주로 저기서 수영하시는데 이촌지구가 아니고 뚝섬 있죠. 뚝섬. 그 잠실이요. 잠실 하류. 그 다음에 뚝섬 거기서 수상 레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강도 헤엄쳐서 건너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뭘 탄다고 수상 스키? 그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걱정스러워요. 저물을 먹나? 어떻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가보다 훅 빠졌는데 안 먹을 수는 없어. 저물을 먹나? 내가 네? 먹을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물 먹어요? 그렇죠. 의심스럽다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고독이랑 암사 조사할 때 화장 거기다 소변을 엄청 봤거든. 갈 때마다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독성이 좀 세거든요. 하여튼 저기 건강에는 안 좋을 거예요. 혹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여기 이촌지구에 모래사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관리는 누가 하냐, 홍수나면 다 떼내려간다. 그래서 결국은 안 했죠. 한번 해봤으면 실패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는데 아예 안 돼. 그래서 안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고니가 날아올 수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세워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성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뭘 보고 좀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첫째, 이 황복을 오게 하자. 맛있겠죠? 요즘에 양식이 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양식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어디 가서 먹었냐면, 여러분들 강화도 외포리 아시나요? 강화도 외포리에서만 이 황복이 나왔어요. 지금은 다 나오죠. 왜냐면 양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황복 이 얇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치면 회인데 회를 떴는데 불빛에다 비치면 빛이 넘어올 정도로 얇게 떠놓고 한 점당 1,000원씩 했어요. 하나 먹을 때마다 1,000원이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황복이 좀 돌아오게 하자. 그때 황복을 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야, 웅어가 와야지 왜 황복이 오냐, 뭐 이렇게 웅어를 또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웅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기 한강 하구에서 웅어라는 물고기가 잡힙니다. 갈치 비슷해요. 근데 짧고요. 머리는 가물치. 그거보다 작긴 한데 네모났습니다. 네모나고 뾰족해요. 몸은 가지처럼 납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바다에서 자라다가 여러분들이 산란을 할 때는 어디로 오냐면 강 하구에 있는 갈대밭에다 알을 낳는답니다. 그래서 웅어를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우이어라고 했어요. 우이어. 우이자는 갈대 우이자예요. 갈대에서 알을 낳는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잡아가지고 임금님한테 진상을 하던 우이어소도 있었대요. 지금 우리 그 행주대교 그 근처에 우이어소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 저기 고향에 사시는 분들은 웅어가 더 상징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웅어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서울 경계부잖아. 서울이 아니잖아. 우리 서울에서 지금 돈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역까지 오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황복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황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연은 제가 보니까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큰 고니가 오게 하자. 그 다음에는 물총새를 오게 하자. 물총새 있어요. 한강에 물총새 많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보여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강에 곳곳에 이 물총새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하천들에는 이 물총새가 매년 와서 여기서 번식을 하고 가고 그럽니다. 이 물총새는 몸이 에메랄드 빛이에요. 빛이 빛이라고요. 이게 막 또르르 하고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 수중보 그 시멘트 그 기퉁에도 앉아 있어요. 근데 요놈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얘가 물고기를 사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 있다가 물고기가 있으면 그 주둥이를 대밀어 가지고 찍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추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물고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이 밝아야만 얘가 살 수 있거든. 물고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놈은 물총새는 이 벽을 뚫어요. 그 흙벽 있지 않습니까? 흙벽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한 30에서 50cm 정도 들어가서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어도 흙벽이 없으면 얘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거기부터 반경 100m 안에 어딘가가 흙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절묘한 곳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 구멍을 뚫고 살고 있더라고요. 얘의 가장 큰 청적은 뱀입니다. 뱀이 이제 그 알을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로부터 1.5m 이상, 그 다음에 위로부터 1.5m 이하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왜 1.5m가 뭡니까? 뱀이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일부러 하천 복원할 때 그런 흙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흙을 싸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 주더라고요. 도쿄에서는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냐 물어봤더니 안 산대. 근데 오긴 하냐? 온대요. 그러고 봤더니 요놈의 물총새도 적응을 해가지고 그 우리 콘크리트 절벽 있잖아요. 콘크리트 막 쌓으면 그 옹벽 있잖아. 옹벽 구멍 뚫어진 데 있죠. 요놈이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밝혀졌느냐? 청계천에서 조사했습니다. 청계천에도 물총새가 옵니다. 봤더니 그 돌쌓기 하는데 돌쌓기 하는 그 돌이 맞물리는 거 빈 구멍 있죠? 거기 들어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안전하게 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겠죠. 하여튼 물총새가 오게 하자. 그 다음에 개개비. 이 개개비도 새인데요. 개개비는 뭐예요? 어떻게 울어요? 예, 깨깨깨깨깨깨깨깨 웁니다. 아주 더럽게 시끄러워요. 근데 얘가 어디서 사느냐? 갈대밭에서 삽니다. 자, 갈대는 뭐냐면 이제 갈대하고 가장 비슷한 식물이 두 가지가, 갈대하고 비슷한 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갈대하고 아닙니다. 억새가 아니고 달뿌리 풀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갈대하고 가장 비슷한 식물이 달뿌리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갈대는 산에서부터 갈대까지 가서 나온 놈이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강의 최하류에 있어요. 달뿌리 풀은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달을 뿌리를 내렸어. 어디에 있어요? 상류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갈대같이 생겼는데 모래밭이나 자갈밭 또는 하천의 상류에 있다. 이건 달뿌리 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갈대까지 가는 뻘에서 나왔다. 그거는 갈대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서울 한강 구간은 달뿌리 풀은 없고요. 나오면 갈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하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갈대입니다. 갈대. 그 갈대가 살아나면 개개비가 돌아옵니다. 지금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성내천이나 그 탄천 이런 데 갈대밭이 있는 곳에 개개비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딱따구리. 뭐 딱따구리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이 딱따구리는 뭘 의미하냐면, 딱따구리는 물새가 아니죠. 다른 건 다 물새인데 이건 산새입니다. 산새. 그러니까 뭐냐면 강하고 산하고 어떻게 만나게 하자. 그래서 이 딱따구리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 있냐면 주로 버드나무 숲이 있잖아요. 버드나무 숲에서 삽니다. 근데 딱따구리는 나무 줄기에다가 구멍을 뚫죠.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고 살려면 나무 이 직경이 30cm 이상 돼야 됩니다. 이제 구멍을 뚫고 둥지를 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산과 연결시키자. 그 다음에 강변의 숲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삭, 들고양이죠, 그죠? 삭. 요거는 이제 포식자죠. 육상과 물을 오가는 포식자입니다. 주로 여러분들 이거 저기 삭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논 있죠, 논. 넓은 평야. 논에 가보면 고양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봤는데 좀 귀엽게 생겼다. 이거 삭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흑색으로 되어 있어요. 흑갈색. 이렇게 무늬가 흑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우리 고양이도 없어졌는데 호랑이도 없어졌는데 우리 그 고양이들을 들고양이를 그냥 호랑이라고 부르자. 어차피 없어졌잖아요. 호랑이는. 그러니까 이걸 호랑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저기 호랑이 지나간다.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근데 하여튼 이거 포식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보면 물고기, 물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 이거죠. 2개. 그 다음에 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 수변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 숲을 만들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을 상징화할 수 있는 동물을 우리가 계속 늘어나게 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목표정을 이제 삼아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물길은 막힘없이 흐르게 하자. 그 다음에 생물 서식은 큰 고니하고 삭이 살게 하자. 그 다음에 모습은 겸재정선이 옛날 그렸던 그런 모습이 강의되게 하자. 그 다음에 한강 숲을 만들자. 그 다음에 북한산에서부터 생태계를 연결하자. 그 다음에 수질은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물을 바꿔놓자. 그 다음에 만들어도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도해서 만들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삼아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복원하는 거는
여기 이제 신국수중보가 나오네요. 근데 신국수중보는 다른 데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안 했어요. 대신 그 한강을 끼고 있는 지천들이 있습니다. 홍제천, 탄천, 반포천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낙차공이라는 게 있어요. 물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하고 한강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낙차공을 없애자. 그래서 지금 탄천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낙차공. 근데 저 낙차공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할 수도 있지만 저 낙차공의 목적을 보니까 한강 본류가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역류해서 도시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없애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화된 그 호환을 뜯어내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둔치 중에 체육시설 이제 그만 만들자. 옛날에 만들었던 농구장 있잖아요. 요즘 누가 농구 하나에 거기 뜨거워 죽겠는데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들 방치하지 말고 다 걷어내자 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도로, 요 자전거도로 없애자고 그랬다가 마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거는 자전거도로를 수변에 붙이지 마라. 수변으로부터 안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를 타라.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가 수변으로 가버리면요, 사람들이 수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너무 강변에 붙이지 말고 없애는 건 무리가 있다면 강변에서 안쪽으로, 둔치 안쪽으로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한 군데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가게 해라. 왜 자꾸 강변만 달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 자전거 도로가, 잘 보세요. 이 자전거 도로가 중랑천 뭐 볼 거 없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 때문에 다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타시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좀 그 수변 인접한 자전거 도로 정리하자, 정리로 바꿨어요. 뭐 없애자 이게 아니고 정리, 깔끔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생물 서식처를 만들어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지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숲을 만들어보자 였습니다. 숲. 나무를 좀 많이 심자라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하천에다 나무를 하천법 때문에 못 심었어요. 하천법 때문에 못 심었습니다. 왜냐면 둔치에 나무가 있으면 홍수가 났을 때 물 흐름이 느려져 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그 넘쳐서 제방을 넘어서 도시가 침수된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02년도에 양재천을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구청장한테 나무 심자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그 취수과에서 반대를 했어요. 홍수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토론회를 붙였어요. 생태 쪽에서는 제가 나갔고요. 수리토목관은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나무 좀 심자. 한 뭐 10m 간격으로 하나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홍수가 어떻게 나냐? 그랬더니 5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우리가 홍수가 올 때 물이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100년 빈도로 했을 때 20m 간격으로 심으면 100년 빈도에 문제가 되느냐?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00년 빈도의 홍수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양재천 공무원을 불렀어요. 야, 양재천 홍수 언제 났냐? 작년에 났대. 그럼 98년 남았네. 우리 97년까지만 나무 심었다가 97년도에 패자.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토목하는 사람들이 뭔 귀신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홍수 때문에, 그러면 80년이 됐는지 70년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냥 계속 나무 없이 떼약볕에 시민들 계속 이용하게 할 거냐. 조금 심어보고 좀 지켜보면 안 되겠니?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98년 동안 앞으로 98년 남았으니까 95년 동안 나무 키우다가 96년 7년 때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었습니다. 20m 간격으로 심었어요. 여러분 혹시 양재천 한번 가보세요. 양재천에는 사면하고 거기에 나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으니까 뭐가 좋으냐? 여름에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여름에 강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부 다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햇볕 때문에. 근데 홍수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지금 15년 지났거든요. 홍수 한 번도 안 나고요.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 엄청 좋아합니다. 여름에 나와서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그 제 방에다 심었어요. 언덕에 심었잖아요.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다리 밑에 있잖아요. 다리 밑에. 다리 밑에다가 뭘 할 테냐면 공연장 만들었어요.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늘 있잖아. 거기다가 그 동네 그 색소폰 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나와서 거기서 불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다리 밑에 막 쓰레기 있던 거 다 치우고 목재로 계단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그 공연할 수 있는 그거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강남구에 있는 양재천 밑에는 전부 다 공연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한강에 나무 심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지자체 장이 허용하면 나무를 심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통제를 했는데 심어보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알아서 지자체 장들이 알아서 계획해서 심어라. 지금 중랑천에도 나무 엄청 심었고요. 지금 한강에도 한강 자연성 회복 중에 가장 많이 한 사업이 지금 나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강에 나무가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심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많이 심으면 안 되니까 일단 그만 심고 기다려보자. 혹시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나중에 홍수 나면 또 나무 다 뽑자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것까지만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강변에 있는 도시와 어떤 생태적인 축을 연결시켜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 없애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토목하시는 분하고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요. 올림픽대로가 왜 필요하죠? 교통이 막히니까? 자,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이용하죠? 저기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강동으로 갈 때 이용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그렇게 잘 안 갑니다. 잘 보세요. 올림픽대로를 누가 이용하나? 경기도 사람이 강남 들어갈 때 이용합니다. 고향 사람이,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서나 여의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량 딱 체크해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별로 이용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통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외국처럼 밀집된 공간에 두를 때는 대중교통이 적당히 이용되는 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와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저 강남구까지 왜 차를 끌고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올림픽대로가 막히는 지점을 잘 보세요. 어디서 막히냐. 특히 가장 많이 막히는 데가 어디냐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잠실운동 탄천으로 빠져가지고 분당 성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동부간선 나가는 데 있죠. 강남부터 거기 막힙니다. 나중에 왜 막히지 보면 다 걸리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서구에서 지금 행주대교 쪽에서요, 강서로 들어오고 여의도까지 오는 데가 막혀요. 그렇게 계산하고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하고 교통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강변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물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허물자고 이야기를 해줘야, 누군가 계속 주장을 해줘야 그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교통하시는 분들이 워낙 반발이 커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뭐 제가 아는 말이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 도로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런 내용을 실제로 이제 해본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각 지천별로 이렇게 낙차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낮추자는 겁니다. 더 낮춰.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탄천입니다. 이게 탄천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한쪽에서 막아버리니까, 한 군데서 막으니까 이게 높이 가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을 설치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1.6m로 되어 있는 거를 50cm나 40cm로 낮춰서 길게 하면 역류하는 것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물은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공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탄천을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이제 잠실운동장 정리가 될 때 이거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니? 이거죠. 예, 지금 요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인공 호환이고요. 요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자연환. 요거를 요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일부 복원한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으니 이렇게 하자. 그런 지역을 전부 다 표시를 한 겁니다. 요거 헐어내자. 요거 헐어내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자. 문제는 뭐냐면요. 요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물이 여기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로 붙으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럼 여기는 완전히 육지입니다. 근데 요것만 허물면 물이 이쪽으로 삼투압 현상에서 스며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땅이 습해져요. 이 땅이 습해지면 거기에 나오는 식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다 파헤칠 게 아니라 요것만 살짝 드러내져 버리면 물이 들어가니까 지금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 정도만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제 독일의 사례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다고는 봐요. 구조상으로는 안 맞아요. 대신 독일 애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 콘크리트 호환 블록, 콘크리트 블록이었는데 다 깨고 이런 식으로 다 물이 들어가게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인강의 모습이에요. 이게 작년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라인강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일본 애들도 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둔치에다 이렇게 습지 만들고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곳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강에 가면 물인데 물놀이, 어린애들 물놀이 할 수 있는데 봤나요? 있어요 지금 한강에? 그거는 우리 이제 수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처럼 이게 이제 독일의 이제 밤베르그라는 건데 도나우강 옆인데 이렇게 물을 갖고 장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물 펌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물인데 흙과 물을 갖고 놀 수 있는 좀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맨날 물 담그고 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지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이천지구에 그 둔치인데 잘 안 쓰는 땅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덤프 트럭 있잖아요. 덤프 트럭들이 그냥 주차장도 아닌데 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 이천에. 그거 빼자. 그거 빼고 거기를 습지로 만들어 보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다 허물었죠. 여기 이게 상향 철교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습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숲 만드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많은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사람이 잘 가지도 않고 거의 방치된 공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얘들이 교량 공사하느라고 그런 것들 쌓아놨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공사 끝나면 시멘트를 걷어야 되잖아요. 안 걷고 그냥 간 데 있어요. 다 드러내고 나무 심자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의도 마레나 시설인데요. 여기 색강 합수부입니다. 여기도 이제 버드나무로 지금 심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같이 함께해서 심었던 공간입니다. 이런 지역 이거 보세요. 공사가 끝났으면 이거 처리해야죠. 그냥 콘크리트하고 폐기물 그냥 놓고 나갔어요. 이런 거 걷어내고 숲을 만들어 무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 찾아서 만들어주자라는 이런 지역들이 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전부 다 현장 다녀가면서 전부 다 측량해가지고 다 제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독일의 라인강변에 있는 숲입니다. 하천변의 숲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숲이 아니고요. 심은 숲입니다. 이 숲 내부에 여기 우리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이 비포장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산책도 하고요. 자전거도 이런 데 탑니다. 자전거도 타고. 엄청 길어요. 이런 숲이. 독일 애들이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이게 라인강이고요. 이 둔치를 완전히 숲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불과 30년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나무 심으면 이런 하천변에 있는 숲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축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요게 이제 외곽에 있는 축이고요. 여기 한강에 이제 요런 지역들이 주변에 도시 개발할 때 제발 좀 한강하고 좀 열어라. 한강으로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쌀 때 이렇게 쌓지 말고 일정 구간은 열어서 녹지로 연결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여기 지금 한강변으로부터 한 500m 정도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토지 이용을 뭘로 하나. 이런데 재건축 재개발할 때 좀 다 이렇게 막지 말고 일부 구간은 토지 이용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열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막 이게 지금 이 욕도 바가지로 먹었는데 이 압구정이야, 압구정. 여기 재건축 들어갈 때 이런데 열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구간을 통째로 한 100m를 통째로 열어라. 한강으로 바로 빠져 들어가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용산공원 만들면 여기 이촌이죠, 이촌, 동부 이촌. 여기도 재개발할 때 이만큼 열어라. 폭이 한 100m 정도, 아니 저희 50m에서 100m 정도 열어라. 그래서 남산에서 용산공원에서 한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축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주라. 황당한 얘기죠. 그 다음에 겸재 정선이 이제 그랬던 이렇게 모습이지, 한강의 모습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부리도, 잠실 있죠, 지금 잠실. 옛날에 이게 섬이었어요. 저자도, 아까 말씀드린 중랑천하고 합수부. 요거는 탄천하고 합수부. 여기는 중랑천하고 합수부. 그 다음에 이촌동, 그 다음에 여의도, 난지도, 이게 다 섬이었죠. 싹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나루 진포를 전부 다 그려본 겁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요, 지금 나루 진포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들은 좀 흔적이, 정자나 이런 것들은 흔적이 있는데 이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에 포나 나루나 진이 있었다는 얘기는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길이 일리 왔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이다리를 연결시켰거든. 지금 있었던 데는 거의 다 다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다리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흔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역들만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보자. 선유도, 여의도, 밤섬, 저자도, 잠실, 부리도. 이게 옛날에 이제 섬들인데 사라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시했던 것들을 위치를 다 표시해 본 거예요. 경관적인 옛날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위치에 올려본 겁니다. 네. 대신 이제 이런 걸 하더라도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하나 할 때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작업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의 자연 모습으로는 돌릴 수가 없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연성을 살리자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보고 미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과거는 현재를 낳았고요. 또 미래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회복이다, 복원,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 복원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인지 안다는 거죠.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자는 얘기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연성 회복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더 한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 이야기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한강을 쓰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제가 이제 뭐 자연성 회복 어디 가서 막 토론회하고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자연성 회복이냐? 그냥 똑같은 개발이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계세요. 가려면 옛날 모습으로 가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갈 수 없습니다.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가진 않아요. 앞으로 가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먼 시간 동안 자연성이 회복이 돼야지 한꺼번에 자연성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잠재 이용객이 1000만이 있는데 인간을 배제하고 자연을만 만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용의 전제로 한 그런 자연성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어서 놀 수 있는 강이 복원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강은 복원된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